네, 자 이제 우리나라 수자원의 특성, 이건 교재에 없는 겁니다. 참고로, 요거는 참고 정도로 한번 보세요. 자, 하천이라고 하면 당연히 강수들이 모여서 지표를 흐르는 수로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하천의 유량은 하천 유액 크기, 형태, 강수량, 지형, 암석 등등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하천은 유역 면적이 일단 적습니다. 작아야. 연장도 짧죠. 왜냐면 뭐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산지가 많죠. 경사도가 급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고, 보통 대부분 모든 강이나 서해로 많이 빠져나가죠.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지고 낙동강 이런 거야 뭐 남쪽으로 빠져나가지만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강은 거의 없죠. 근데 우리가 산맥, 우리나라의 거의 뭐 국토의 70% 80%가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서 유량도 그렇게 유속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이 산맥이 있는 게 뭐 우리가 자연 환경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맨날 물 부족 국가라는 얘기 하잖아요. 뒷부분에 나올 텐데 이것도 한몫해요. 그러니까 물이 좀 어디 이제 좀 물이 천천히 흐르면서 보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그런데 그렇게 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물이 빨리빨리 바다로 빠져나가는 뭐 그런 것들도 있어서 사용하기도 전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서 물 부족이 좀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인데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강들이 있어요. 잘 보이실래나는 모르겠지만 한강부터 뭐 영산강, 섬진강 뭐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이제 하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표를 선택해서 놓은 이유가 하나 때문에 그래요. 뒷부분에 이제 상하수도 쪽에서 한번 나오긴 할 텐데요. 요거 하상계수라고 하는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하상계수. 자, 우리나라에 지금 하상계수라고 되어 있는 수치를 좀 보면 한강, 제일 대표적인 한강이 거의 390, 400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되게 높은 예성강 같은 경우는 막 1300이 넘고요. 그 다음에 또 높은 걸 보면 여기 섬진강 700이 넘죠. 자, 근데 지금 외국에 보면 중국의 양자강 같은 경우는 22. 굉장히 낮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인도의 겐지스강 같은 게 35. 높아봤자 일본 이근강이라고 하는 게 236.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중국, 뭐 베트남, 인도, 프랑스, 독일, 영국 뭐 다 있는데 일본이 제일 높아요. 100대가 넘어가는 게 지금 여기에서는 일본밖에 없어요. 236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낮은 게 299 금강.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높죠, 그죠? 일본은 훨씬 높은 겁니다. 자, 그럼 이 하상계수라는 게 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상계수는 강수율이, 그러니까 이 하천이 흐르는 게 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강수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그죠? 강수량이 높아지면 유량이 많아질 거고, 강수량이 적어지면 유량이 적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상계수는 강수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그 차이가 얼만큼이냐라는 뜻이에요. 차이가 얼만큼이냐.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에 강수량이 집중되죠. 그죠? 특히 요즘에는 뭐 여름에 엄청나게 집중이 되죠. 그리고 봄과 가을은 굉장히 가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상계수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굉장히 높은 나라. 근데 연중 그 강수율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1년 내내 거의 평균적이다라고 하는 데들은 이렇게 하상계수가 낮은 거예요. 하상계수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하상계수가 높다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극과 극이죠.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일거나. 그래서 우리 뭐 상하수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상수를 이렇게 취수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 그런 것들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 선택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약간 정치적인 얘기라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상계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하수. 자, 지하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 그리고 보급돼서라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시골에 가도 지금도 아마 있을걸요? 여기 막 펌프 있는 거? 옛날 시골 되게 말이 이상하네. 발전하지 않은 시골은 아직도 이 펌프 같은 게 있어요. 다 지하수죠. 그죠? 상수도 보급 이전에는 생활용수의 주 공급원이었어요. 최근에는 양식, 뭐 냉각, 원예 이런 데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진 않았고, 상수도의 보급률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상수도에서의 정수 능력이 굉장히 높아졌죠. 굉장히 높아지면서 됐다.
지표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하댐을 건설했다. 그래서 지하수를 저류시켜서 지하수 이용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 지하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지하에서 좀 지하수를 어느 정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량을 좀 많이 만들고 집수정을 통해서 이제 펌프를 통해서 끌어나가게끔 이제 하는 거죠. 수위 변동이 좀 많이 일어나겠죠. 모르셔도 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한 1250 정도 돼요. 130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훨씬 더 심해지긴 했지만 집중호우가 장난이 아니죠. 국지적인 호우가 막 내릴 때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안 올 때는 막, 그죠? 제가 어제도 엄청 더웠는데 갑자기 어떤 아는 동생한테 연락이 와요. 서울에서 비가 너무 온다고. 이제 난 바깥에 보니까 비가 안 와요.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비가 막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뭐 한 5분? 5분도 채 안 온 것 같은데. 근데 그 한 방에 내린 그 양이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막 국지적인 호우가 요즘에 너무 자주 내리고 있는데, 아무튼 예전에는 그래도 국지적인 호우는 아니었어요. 장마가 시작이 되면 뭐 일주일 길게는 막 2주까지 계속 비가 오고 뭐 전국적으로 넓게 비가 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동과 동 사이에도 비가 안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그만큼 국지적인 호우가 심한 다 기후변화 때문인데, 지금 기후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국지적인 호우가 많이 내린다라고 해도 연평균, 말 그대로 연평균을 따지면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해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죠? 피해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수자원의 총량을 따질 때 강수량을 이제 총량을 따지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기존에 있는 물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추가된 거, 추가된 게 그러니까 빗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강수량에 의해서 추가가 되는 거니까 약간의 이제 그런 정도로 따집니다. 그 이후에 보통은 이제 이용 가능한 거는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손실된다, 유출되어 나가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바다로 유실되는 거, 하천수 이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댐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들, 지하수 이용하는 것들 해갖고 총 이용하는 거, 이 수자원 총량 중에 총 이용하는 거는 한 25% 정도가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데요. 아예 물 기근 국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물 기근 국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곳들.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러니까 중동이나 아프리카,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 기근 국가라고 해서 연간 1000루베 정도 미만으로 오는 그 비가, 그런 데들이 1인이 느꼈을 때 연간 이제 그 1000루베 정도 되는. 자, 우리나라가 이제 물 부족 국가인데요. 1000에서 1700 정도.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폴란드 뭐 등등 이게 8개국 정도가 물 부족 국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자, 물 부족국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형적인 문제 있고요.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상계수에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집중적으로 내린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의 또 이제 물 부족국가 중에 부족국가가 된 것 중에 하나는 물 사용량이에요. 물 사용량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끔한가, 우리나라가? 깔끔한. 여러분들도 샤워할 때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WHO에서 얘기하고 있는 샤워할 때 시간은 3분이에요. 3분. 그러니까 환경 기후변화를 낮추고 수질 오염을 좀 막을 수 있는 양이 그 최대 3분입니다. 3분. 근데 우리나라는 샤워할 때 뭐 남자들도 최소 10분은 하죠. 머리 감고 뭐 하고. 근데 여자분들은 또 머리 기니까 뭐 더 오래 걸리겠죠. 제 친구는 샤워 한번 하러 들어가면 거의 한 40, 50분, 1시간가량을 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샤워하는데 때를 미나. 저도 이제 좀 살이 많이 쪄갖고 가끔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 약간 나이 드신 분이 샤워실 들어가면 안 나오세요. 나중에 지쳐가지고 나도 그냥 샤워실이 좀 좁아요. 들어가면 흔히 말하는 때타올을 이렇게 빨고 계세요. 땜인 거야 거기서. 미치겠어. 샤워장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나라는 샤워할 때, 그리고 뭐 비누칠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물을 좀 꺼놓고 하고 이러면 더 좋은데 그렇지도 않죠. 물 틀어놓은 상태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거품 목욕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물 받고 한참 있다가 그냥 물 이렇게 거품만 걷어내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 사용량 확 줄겠죠. 물 사용량 확 줄겠죠. 뭐 아무튼 물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같은 것들 통해서도 좀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뭐 얘기죠. 그다음에 물 풍요 국가는 한 1700 이상, 그죠? 미국, 뭐 영국, 일본, 벨기에 등등 여러 군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수자원은 일단 농업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아직까지 농업용수의 양이 가장 많습니다. 대신 근데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는 사용량이 조금 감소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2용수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고요.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가 많이 이제 점점 줄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대신 유지용수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죠? 유지용수라고 하는 게 뭐 추가적으로 쓰임새가 있는 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비수도 여기에 들어가고, 뭐 소방용수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고, 뭐 부족했을 때 공급해주는 물도 여기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물이, 그러니까 보관되어야 되어 있는 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곳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물의 중요성. 일단 대체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환경공학에서 물이 제일 중요했어요. 수질 분야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아직도 공무원 시험에서는 수질 분야가 제일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점점 OT 때 말씀드렸지만 대기나 폐기물의 빈도가 늘어난 거지 아직까지도 수질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죠. 근데 그래서 환경공학과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경공학과의 수업 커리큘럼이 거의 4년 내내 한 50, 60%가 수질이에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수질 전공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기는 뭐 1년 내내, 아니 4년 내내 뭐 한 4과목? 그러니까 뭐 한 20%? 30%? 그 다음에 나머지 뭐 10에서 20% 정도가 이제 폐기물, 토양은 없는 데도 많아요. 소음 진동은 아예 없는 학교도 많아요. 저도 학교에서 소음 진동 안 배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환경이 이제 이런 기초 환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기후변화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온실가스, 그다음에 뭐 LCA 뭐 등등 이런 과목들이 좀 늘어나면서 약간 좀 범위가 가뜩이나 넓은 학문이 더 넓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수질이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막 수질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어려운 개념인데도 환경공학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수질을 잘 쉬워해요. 근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 환경공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수질보다 대기가 더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질은 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대기는 좀 이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약간 길이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중요하다는 거 얘기 때문에 빠지긴 했습니다. 자, 인간의 아무튼 필수적인 자원이죠. 산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물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경제 규모의 대규모, 그다음에 고도의 산업 발달, 도시의 인구 집중, 그런 것들 등등으로 음용수 또는 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등등등 그런 용수의 사용량이 급증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룩한 국가들에서는 수자원의 개발 여부가 경제적인 발전이나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너무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자, 물의 날도 있습니다. 물은 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이에요. 네. 뭐 모르셔도 되지만 그냥 그렇다고요. 자, 수자원 개발이 경제 생산력과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물 부족 사태에 도달하거나 경제 개발에 한계가 직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물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공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묻혔죠.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묻혔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특히 물을 부족 국가예요.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수자원을 확충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상수도만 이용해서는 부족한 경우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도 재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도 재사용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중수도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죠. 다시 한번 쓰는 물을 얘기하죠. 지금은 뭐 솔직히 좀 약간 뭐 다른 개념이 다르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요즘은 재이용수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그죠? 재이용수. 근데 명확하게 따지면
우리가 폐기물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중수도는 재활용이고 제2용수는 재사용이에요. 재사용. 그러니까 폐기물에서 재사용은 세척만 해서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은 세척을 할 수 없으니까 제2용수는 그냥 한 침전 정도 이렇게만 시켜서 사용하는 거고, 중수도는 한번 처리된 물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그냥 같은 개념으로 써요. 자, 그럼 물을 재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물을 이용할 때 물이 어느 정도 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어디다가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 나 청소할 때 쓴다라고 해서 폐수를 청소할 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2용수라고 하는 거, 즉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제2용수로 많이 이용하는 건 빗물이에요. 빗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보통 그 야구장이나 축구장 이런 데 가면 가운데에 야구장은 이제 투수 이제 쓰는데 마운드에 이렇게 뚜껑 여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호수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게 빼면 거기서 막 물이 막 나가요. 그게 그런 운동장 밑에, 즉 지하에 이렇게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수조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통. 그래서 비가 내리면 운동장은 물도 잘 빠지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빗물이 막 스며가면서 이제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조경할 때 쓰고 이러는 겁니다. 잔디 같은 거 있으니까 조경할 때 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제2용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제2용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 잔디와 흙이 있는 데에서 이제 빗물이 내려가다 보니까 1차적인 여과 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유물질도 많이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2용수 이용하고요. 중수도는 한 번 처리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수 처리수가 있어요. 가정 오수가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갔는데 하수 처리장을 거쳐서 나온 그 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그냥 2차 처리수, 즉 그냥 우리가 이제 활성슬러지 공정을 거쳐서 2차 침전조에서 나온 상등수, 그걸 그대로 중수도로 이용을 했어요. 그럼 1차 침전조에서 SS를 제거하고 최종 침전조에서는 SS를 제거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처리가 된다라고 해도 SS가 100% 제거되지 않습니다. 부유물질이 100% 제거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건더기 같은, 즉 부유물질이 많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SS의 제거가 그냥 침전만을 통해서는 많으면 80% 정도 제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 정도의 부유물질은 떠 있는 거예요. 비중이 낮은 것들은. 그러면 그거를 부유물질 눈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지저분해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중수도 얘기 나올 때마다 맨날 예전 휴게소 얘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휴게소 얘기를 가끔씩 해요. 중수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중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청소용수 혹은 이제 화장실 세척수 이런 거예요. 변기물이겠죠. 변기물. 그래서 예전에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제 남자한테는 큰 거죠. 큰 거 보러 이제 들어간 좌변기에 들어가면 이게 열었다가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을 안 내는 줄 알고. 잔변이 남은 줄 알고, 잔변이 남은 줄 알고, 그냥 나온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수도의 부유물질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칸에 가도 똑같아. 근데 딴 데는 없어. 그러면 이제 물 한번 내리는 거지. 그러면 근데도 똑같아. 그래서 앞에를 보면, 여기는 이제 우리 휴게소는 중수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그랬지만, 환경을 전공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일반 분들은 훨씬 더 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수도를 사용하는 휴게소에는 손님들이 많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상수로 돌아섰죠. 그래서 지금의 중수도는 아마 조경용수,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끔 도로 가시면 청소차가 지나갈 때 있죠. 물 막 뿌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하는 거죠. 청소기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런 중수도 사용을 좀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좀 많이 바꿔야 되고. 화장실 물 그냥 우리도 더러운 똥 싸고 내리는 물인데 깨끗한 물을 쓸 필요 솔직히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아까 빗물 제용 말씀드렸죠? 이런 경기장에 많아요. 공공건물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저류시설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 놨고. 그래서 과거에 운동장 같은 데는 없었는데 최근 이제 건설되는 대부분의 경기장 같은 데는 무조건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공공건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원 이런 데서도 많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수의 담수화 같은 문제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해수도 담수화 시켜서 이제 용수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지금 뭐 솔직히 거의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진짜 과거에 비해서는 기술도 좋아졌고 많이 있는 편이에요. 가끔은 요즘에 이제 해수욕장 이제 개장할 했나 이제? 아무튼 개장할 텐데, 요즘은 해수욕장에서도 여러분 뭐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캠핑족들 빼고 펜션 가서 놀고 뭐 콘도 이런 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숙소로 들어와서 씻고 이러는데, 과거에는 그냥 거기서 막 텐트 치고 이러면 거기 공공 처리 시설이래. 공공 샤워장에서 이제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 공공 샤워장에 일반 상수가 아니라 담수화 시켜서 이용하는 그런 샤워장들도 많아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영종도 이런 데 이제 해양탐구반 이런 데 가면, 그 영종도인데도 이제 그때는 배를 타고 들어갔으니까 그 육지에 있는 것들이 잘 못 들어오거든요. 상수도 시설도 거의 없고. 그러면 이제 영종도 자체에서 해수를 담수화시켜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담수화 시설이 그때 당시에 좋지 못하니까 염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진 않아. 염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염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짜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물에다가 짜지 않을 정도로 소금을 섞어. 소금을 타. 그 다음에 드셔보십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이만큼 넣으면 막 짜서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짤 정도만 넣으면 그냥 간이 되네 정도만 넣어서 물을 한번 드셔보셨어요? 그러면 물이 맛이 막, 이걸 맛은 표현을 못하겠지만 밍밍하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맛이 나요. 뭐 이상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포카리 스웨트에서 그 포카리 스웨트 향을 뺀 거? 뭐 그런 맛이 나.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서 솔직히 그걸로 막 밥도 해 먹고 식수도 하고 하지만, 솔직히 어렸을 때 생각하면, 물로는 못 마시는 뭐 그런 정도.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렇지는 못하죠. 해수욕 담수화도 기술이 많이 늘어서, 이제 뭐 샤워는 물론, 뭐, 시설만 많이 늘어난다면 충분히 수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담수화 방법은 일단 역삼투, 전기투석, 증발, 투과기 화법 뭐 등등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령, 화력 그런 데서 이제 실험적으로 좀 운영을 했고요. 섬지방 같은 데 이제 담수화 시설이 있어요, 당연히. 근데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수수자원은 뭐 온천수 같은 것들 있고, 그 다음에 간헐천이라고 해서 열수와 수증기, 그 다음에 기타 가스 같은 것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걸 의미해요. 화산지대 같은 데 주로 많죠. 모르셔도 됩니다. 참고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죠? 광천수. 광물성 물질의 함유량이 1g/리터 이상인 함유하고 있는 용천수. 그래서 뭐 광천수, 이거 우리 생수 사 먹는 거에 광천수 많잖아요. 그 다음에 약수, 뭐 탄산, 철분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거. 자, 여기 이제 우리 생수 얘기 나왔으니까 생수에 이제 광천수가 있고 또 안반수가 있을 거예요. 안반수하고 광천수하고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안반수가 훨씬 더 경도가 좀 높아요. 광천수도 뭐 낮다라는 뜻은 아니고, 안반을 거치고 나오는 그런 물들이 말고 거기에서 이제 그 물질들, 경도 유발 물질들이 나오는 물질들이니까 훨씬 더 센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맛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물맛을 아는 사람들은 뭐 센 물은 별 맛 없다고 그러고 그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자, 우리나라 수자원의 부존량과 이용 현황. 그래서 하천의 기능은 그냥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요것도 출제된 적 있어요. 요게 아닌 것이라고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일단 자연보호 기능 필요하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친수 기능, 그 다음에 공간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물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천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의 순환이, 가만히 있어봐라, 페이지 아마 제가 물을 설명을 하려고 그냥 원래 요게 이제 생태계 물질 순환 쪽에 들어가 있는 건데, 물을 얘기할 때 그냥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여기 앞에다가 좀 이제 해놨습니다. 앞에다가 해놨으니까 요거는 페이지로 보면
18페이지쯤에 있어요. 잠깐만 봐. 어디야? 20페이지에 있어요. 20페이지. 여기서 요것만 하고 뒤에 가서 이제 순환은 다른 거. 물이 나왔으니까 그냥 물의 순환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다 따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육지라고 보고 여기를 이제 호수일 수도 있고 뭐 하천일 수도 있고 하여튼 물 여기는 이제 지표면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비가 내려요. 구름이 형성이 돼서 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아, 이거 먼저 해야 되겠구나. 자,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아까 강우가 뭐라고 그랬죠? 증류수와 똑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떤 물들이 증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물이 하늘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그걸 이제 증발이라고 얘기하죠. 증발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수증기가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식물들도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식물들에 존재하는 수분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 나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포함하고 있었던 물을 수증기로 날려보내는 그걸 증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산. 요 두 가지로 지표면에 있었던 물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저희가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증발산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증발산 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수증기가 됐다라고 하면 수증기가 이제 서로 응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응결돼서 만들어진 게 이제 뭐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구름. 또 이제 그게 더 커지면 응결된 입자가 더 커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럼 뭐 이런 증발산된 수증기가 응결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응결핵이에요. 자, 보통 대기 중에 존재하는 먼지 이런 것들이 응결핵으로 작용하면서 수증기를 잘 달라붙게 만듭니다. 수증기를 잘 달라붙게 만든다. 그래서 뭐 대기에서 얘기하겠지만 먼지가 많아지면 강수가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현실하고는 좀 더 다르기도 하죠. 그죠? 봄에 그렇게 미세먼지가 끼어도 비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이론하고 역시 자연과 현장은 많이 다릅니다. 자, 아무튼 응결을 통해서 이렇게 왔고 구름이 만들어졌고 구름에서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비가 내렸어요. 자, 비가 내려서 그러면 이제 지표면에 도달할 거고 지표면에서 물 쪽으로 호소가 됐던 하천으로 됐던 이렇게 쭉 이동을 해서 나가는 물들이 생기겠죠. 그런 현상을 유출이라고 얘기해요. 유출. 자, 그러면 이 지표면을 타서 내려가는 물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할 거고 또 하나는 스며드는 게 있겠죠. 스며드는 거. 그죠? 땅 밑으로 스며드는 거. 이 땅 밑으로 스며드는 현상을 침투라고 얘기하죠. 침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표면 밑에는 지하수가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침투된 물이 지하수까지 도달하는 현상. 근데 이거는 좀 솔직히 역학적으로 설명드릴 게 많은데 그것까지 하면 뭐 우리가 지하수를 다루는 파트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침투된 물이 지하수 표면에 지하수 위에 도달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침루라고 얘기해요. 침루의 과정을 거쳐서 지하수위가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지하수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하수도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지하수도 이렇게 흐르면서 그냥 지하수로 쭉 흘러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뭐 용천수 뭐 이런 거 같이 용승기류에 따라서 물이 뚫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지표면에 있는 물 쪽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유출이에요. 유출. 자, 그리고 또 이 여기는 이제 토양일 텐데 지하수 위에는 그냥 토양이라고 보면 될 텐데 거기는 막 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침투된 물이 그런 공급을 타고 이렇게 막 이동하다가 또 얘도 마찬가지로 지표면에 있는 물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얘도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출의 개념이 뭐겠어요? 강수가 내렸을 때
지구상에 있는 지표면에 있는 물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그죠? 지표면에 물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다 유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위치가 다르니까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요. 얘는 어디서 일어나요? 지표면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표면 유출이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죠. 얘는 지하수에서 일어나는 유출이니까 당연히 지하수 유출이라고 얘기해요. 쉽죠? 그죠? 자, 얘는 이 가운데 그 공극을 통해서 막 이동하는 이런 유출은 지표면과 지하수의 중간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서 중간 유출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지표면 아래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서 지표하 유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출 이렇게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때의 기본적인 유출은 요걸 의미해요. 지표면 유출을 의미합니다. 네, 각각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물의 순환에 전부 답니다. 증발산이 일어나서 구름이 형성되고 구름이 형성된 거에서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비가 내리고, 자, 비가 내린 것이 여러 가지 유출 과정을 통해서 유출 과정이 일어나고 또 침루와 침투 과정을 거치면서 지하수위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유출과 침투, 침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표면에 있는 하천, 호소, 지하수 이런 수위가 다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1년 강수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 물의 순환 때문에 일정하게 하천 같은 것들의 수위가 유량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고저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물의 순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수문학적 특성 봅시다. 물리적 환경을 통해서 순환되는 물의 흐름. 지금 요거 이제 요 설명을 좀 길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크기는 물의 자정 능력의 중요한 인자다. 그죠? 시간이 뭐 오래되면 그만큼 뭐 처리되는 속도란다. 처리되는 양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자, 물의 증기 상태에서만 순수하고 응축과 동시에 불순물이 축적되기 시작한다. 자, 증기 상태라고 하는 건 증류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당연히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물이 되면 물이 응축되면서 다른 오염물질들을 같이 이렇게 수반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염이 될 수 있다. 물은 지표에 도달하자마자 지하수, 작은 개울, 시내 하천 등으로 이동한다. 이게 다 뭐예요? 유출에 관련된 얘기죠. 그죠? 지하수가 되는 건 뭐 침투, 침루지만 대부분 다 유출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무기물은 토양과 많이 접하고 있는 지하수에 더 높은 용해염 농도를 나타낸다. 그죠? 그러니까 지하수가 좀 경도도 높고 pH도 좀 낮고, 뭐 물의 개념 얘기할 때 얘기했었을 겁니다. 자, 지표수의 수문학적 특성. 자, 지표수 유출에 의해서 광물질이 용해되기 때문에 불순물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오염도가 높다고 그랬죠, 지표수. 그죠? 여기 오염물질이 더 많을 테니까 지하보다. 폐수는 수질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불순물의 종류를 증가시킨다. 당연하죠. 그죠? 폐수가 원래 더러운 물이잖아요. 더러운 물인데 불순물의 영향을 증가시키는 건 당연하죠. 증발되는데 불순물까지 증발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니까 농축되겠지. 그치? 증발은 불순물을 농축시킨다. 그다음 지하수. 자, 지하수는 농업관계를 위해서 양수되어진 많은 지하수의 양이 재충전율을 크게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는 수돗물이 거기 막 그 논이나 이런 데까지 이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지하수를 이제 공급받아갖고 운영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그 물의 양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채워지기 전에 계속 쓰니까 지하수위가 점점 낮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수의 양이 재충전율, 즉 원래 충전되는 그 수위에 맞춰져야 되는데 훨씬 더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농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전 젊은 친구들 이렇게 이제 아까 생수 얘기가 잠깐 나는데, 저는 제일 싼 생수 먹거든요. 원래는 뭐 수돗물 먹어도 상관없는데 귀찮고 그러니까, 끓이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냥 생수 사 먹는데, 저는 그 제일 싼 스파클 이런 걸 먹어요. 근데 요즘에 뭐 학생들 제일 많이 당연히 삼다수 제일 많이 먹지 않나? 삼다수, 백산수 이런 거? 여기서 어린 학생들,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어린 학생들한테 야, 니들 삼다수 먹니? 이렇게 물 같은 거 먹는 애들 보면
니들 물 맛을 알아? 이거 삼다수가 제일 맛있어요. 야, 환경을 거의 30년 가까이 한 교수님도 맛을 잘 모르겠는데 너네는 물 맛을 아니? 그래서 그런 적도 있는데, 삼다수가 제주도에 있잖아요. 그죠? 제주도가 우리나라 전체가 물 부족 국가긴 하지만 제주도는 훨씬 더 심하겠죠.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마을 주거 지역이 다 여기 있잖아요. 바다 쪽에. 여긴 당연히 한라산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없을 수 있겠지만, 주거 지역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 해안가 쪽에 위치한 거는 다 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가겠죠. 근데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침투가 빠르고, 그러니까 가운데는 거의 뭐 물이 많이 보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주거 지역이 밑에 있는데, 삼다수가 이 제주도의 화산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물을 보관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주도에서의 지하수가 삼다수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끔씩 제주도의 지하수 수위를 이렇게 확인해요. 그러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를 위해서 농담, 여러분 뭐 취향은 존중합니다. 근데 그렇고, 아무튼 그래요. 네. 물 맛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삼다수가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재충전을 크게 넘어서고 있고요. 물의 소비, 증발산, 표면 유출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지하 수위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침투가 되고 침노가 된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다 뭐 지표면 유출도 많이 일어나고 중간 유출도 많이 일어나고 뭐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지하수 내 불순물 농도는 증발산, 토양으로부터 염의 용출, 비료 사용 이런 것들 등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하수도 점점 오염되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이제 물의 특성 같은 거 설명드렸고, 이제는 수질 오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1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페이지부터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염, 수질 오염, 뭐 더러워지는 거죠, 뭐 그죠? 들어가시는 거죠. 법규상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정의는 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배출된 하수 및 폐수 등이 수질을 악화시킴으로써 사람과 동식물의 건강과 생활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오염, 대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오염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요 말이죠, 요 말. 요거. 한마디로 인위적인 것. 이게 대표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연적으로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연적으로 오염이 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산성비가 계속 내린다든지. 근데 산성비는 뭐 솔직히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에 뭐 대기에 오염물질이 있어갖고, 이것도 대기의 개념으로 하면 또 그런데, 아무튼 뭐 비 때문에 오염이 된다든지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오염은 이제 오염이라고 하지 않는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즉 인위적인 오염만이 오염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구에 있는 대부분, 즉 물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자연 자정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자연 자정 능력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정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오염물질의 농도나 오염물질의 양이 너무 높고 너무 많다 보면 그 자연 자정 능력을 초과해 버리겠죠. 자연 정화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염물질이 들어와도 오염물질이 정화가 되니까 뭐 오염되지 않을 텐데, 오염물질의 농도가 너무 높고 오염물질의 양이 너무 많으면 그 능력을 초과하면서 오염이 진행되는 거죠.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자연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상태다. 그것을 오염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뭐 기사시험 보신 분들, 즉 법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용어 정리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런 자연 자정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용량? 그런 용량을 환경 용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연 정화 능력을 초과한 상태, 혹은 환경 용량을 초과한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오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수질 오염의 원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일단 모든 게 발달돼서 그래요. 네, 모든 게 발달돼서. 일단 뭐 작물 경작하는데 예전같이 저 말고요. 뭐 조선시대 이럴 때 같이 그냥 순수한 뭐 비료, 그러니까 변 같은 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한다면 뭐 오염이 될 리가 많지 않을 텐데 요즘 당연히 화학비료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서 수질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오염도가 심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화 생산 소비. 뭐 이거 다 산업 발달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재화 운송 뭐 이런 것들도 등등. 뭐 차량 같은 걸 운영을 하면 오염물질이 빠져나올 거고 그게 빗물과 같이 섞여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런 오염이 심해지겠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염이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하기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처리의 개념보다는 사전 오염 예방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분류가 되면 이것도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굳이 명확하게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눠 놓은 거예요. 유기물질이 있고 오염물질 같은 게, 그 다음에 무기물질이 있고 영양물질 같은 것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요. 유기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일단 분해가 되느냐 분해가 되지 않느냐. 그지? 우리가 유기물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BOD가 있고, BOD, COD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COD라는 게 있어요. COD. 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뭐 둘 다 분해되는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BOD는 100% 분해될 수 있는 거죠. 미생물이 먹이를 섭취하려면 당연히 BOD로 나타나는 유기물들은 다 분해가 가능한 거고 COD로 나타나는 유기물은 분해가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분해가 되지 않는 난분해성인 물질들도 유기물도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분해성 유기물은 뭐 전분이라든지 단백질, 뭐 알코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 먹이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그래서 BOD를 얘기하죠. 비분해성은 뭐 다당류, 벤젠, 그다음에 독성 유기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살충제, 뭐 화학약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COD로 보통 많이 실험을 하죠. 화학약품, 뭐 독성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시키면 미생물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COD로 한다. 그 다음에 무기물질은 뭐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게 중금속 같은 것들이죠, 그죠? 중금속. 자, 그리고 영양분도 솔직히 무기물 쪽에 속하죠, 그죠? 영양염류, 우리가 대표적인 게 질소와 인, 그죠? 특히 그 중에서 우리는 질소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뭐 총질소, 총인 뭐 이런 것들 실험 많이 하죠. 자, 그다음에 이런 유기물 같은 것들은 이제 뭐 낙농지, 가축사육장, 경매지, 양식장 등등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오염원이 된다. 거기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유기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수생생물 같은 것들이 사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 유기물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산소가 소모되죠. 그래서 산소가 고갈되면서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이제 팽창시키는, 많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나중에 또 폐사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유물질 같은 경우는 뭐 채석장, 건설지 이런 데서 이제 오물로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얘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부유물질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탁도를 유발시켜요. 그죠? 탁도를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물이 뿌얘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생물들이 특히 조류가 광합성을 하면서 물에 산소를 공급해야 물이 좀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데, 청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물이 뿌얘졌어요. 그러면 물이 맑을 때보다 당연히 빛이 투과하는 양이 줄어들겠죠. 태양빛이 투과하는 양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뜻은 그만큼 광합성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뜻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광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수중생물의 어떤 생장이 좀 저해받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수. 열오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열오염. 보통 이제 산업 공정에서 뭐 냉각수로 쓰였던 것들이 이제 해안가로 이제 스며드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발전소도 당연히 냉각수가 이렇게 이제 해양 쪽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죠. 자, 어떤 해양 쪽으로 냉각수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열수라고 하는 게, 냉각수라고 하는 게 오염이 되어 있는 물은 아니에요. 오염이 되어 있는 물은 아니니까 물의 온도만 이제 올라가는 거죠. 물의 온도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가 변화하죠. 그죠? 그 온도에 잘 자라는 어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저 강원도 지방에 원래 그거 잘 잡혔잖아요. 명태. 명태 잘 잡혔는데 지금 명태 다 러시아산이죠? 우리나라에서 안 잡혀요. 근데 황태는 국내산이야. 그러니까 러시아산을 잡아다가 우리가 황태 덕장에서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태는 국내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또 얘기하자면 원래 사과. 대구가 제일 유명했죠. 근데 대구에서 요즘에 사과 뭐 얘기 없어요. 요즘에는 사과 유명한 게 뭐 충주, 제천 이런 데죠. 그리고 차근차근 나중에 하면서 더 얘기하겠지만 제가 취미가 낚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다에 가도 예전에 이제 돔 같은 종류가 남해에서 많이 잡혔다면 지금 이제 서해, 특히 인천에서도 많이 잡혀요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어종들이 막 이렇게 손이 따뜻하니까 올라온 거죠. 제가 어젠가 뉴스에서는 참치가 이제 동해권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이기 시작했는데 원래 태평양 이런 막 열대지방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저께인가요? 뉴스에 동해 무슨 항구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묵호항인가? 참치가 떼로 잡혀왔어요. 떼로 잡혀갖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한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뭐 저인망 어선이라고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런 어선들이 있는데 그 어선에 내가 잡고자 하는 어종이 아니라 참치가 다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어부의 입장에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근데 이게 비싼 어종이니까 팔면 되겠다 싶었는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잘 팔리지도 않고 이제 값도 못 받고 그래서 지금 저거 한다고 그러던데 양식장에 밥으로 쓴다고 그러던데요. 팔리도 못해서 그만큼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오염은 예전에는 그냥 생태계 변화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도 지금 생태계에 관련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플러스 생태계의 변화 플러스 이젠 기후변화가 추가돼서 열오염, 즉 열수에 의한 오염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 같은 거 얘기 종종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게 바다거든요. 바다가 이제 완충작용을 해야 되는데 발전소 같은 데서 버려지는 냉각수, 바다로 유입되는 냉각수가 온도를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냥 기후변화 때문에도 바다 온도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열수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발전소를 그렇다고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아무튼 심각한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생태계만 얘기하던 것이 열오염에 대한 건 생태계만 변화한다라는 걸 얘기하던 것이 이제는 기후변화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 영양소, 질소와 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부영양화, 당연히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죠. 그 다음에 병원균, 감염, 그죠? 얘는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오염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 같은 거, 유독물질이죠. 유독물질은 그 각각의 물질별로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죠? 암을 유발시킨다든지, 폐암을 유발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이 이제 나타날 수 있죠. 도시나 농업 이런 데서 유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에 용해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생물 같은 거의 생육을 저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자, 요 수질오염부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